설명할 수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경찰도 감시도 경고도 없이 사람들은 줄을 서고 물건을 지키고 타인을 먼저 배려합니다. 누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도시 전체가 조용히 믿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건 제도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로라, 다음 취재지는 서울이야. 한 달 후에 출발해. 편집장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이라고요? 한국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죠. CNN 국제부 기자로 감시 없는 질서라는 주제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취재하는 동안 저는 많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런던의 골목길부터 파리의 카페, 뉴욕의 지하철까지. 하지만 한국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편집장님, 다른 기자를 보내면 안 될까요? 저는 말을 꺼내자마자 뱃속에서 무언가가 꼬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로라, 당신만큼 이 주제를 잘 다룰 사람이 없어. 거절할 이유가 있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건 업무상의 이유가 아니라 제 가슴 깊숙이 박혀있는 아픔이니까요.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죠. 단 한 장의 사진과 몇 통의 편지만 남기신 채 괜찮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결국 동의하고 말았어요. 취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타이핑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군복과 유품을 상자에 넣어 다락방에 보관하셨고 저는 그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거부감이 깃든 나라였어요. 취재 준비는 어때? 동료 기자 마이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죠. 솔직히 말하면 망설여져.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라, 넌 전문가잖아. 항상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의 말이 맞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직업이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을 잡고 인터뷰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죠.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하늘은 어땠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한국에 가요. 긴 침묵이 이어졌죠. 아마 어머니도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피하던 그 단어를 제가 먼저 꺼냈으니까요. 조심해라, 로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한국은 어땠을까? 전쟁의 상처가 가득한 나라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현대적이었거든요.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출입국 심사였어요. 여기가 무인 출입국 시스템입니다. 여권을 스캔하시고 지문 인식 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움직였어요. CCTV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누구도 새치기하지 않았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도 없었죠. 감시가 없는데도 질서가 유지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는 내내 의아했습니다. 제가 알던, 아니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달랐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깨끗한 도로, 높은 빌딩,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이곳이 정말 아버지가 사라진 그 나라가 맞을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에 어쩌면 나에게도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직은 거부감이 가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호기심은 생겼어요.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감시 없이도 질서를 유지하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출발 전에는 회색빛 도시를 상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의외로 화사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멀리 보이는 산은 푸르렀죠. 호텔 방을 정리하고 취재를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첫날이니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어요. 뉴욕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죠. 가장 큰 차이점은 소음이었습니다. 뉴욕의 끊임없는 경적 소리와 달리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길을 걷다가 문득 배가 고파졌습니다. 현지인들로 붐비는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갔어요.
실내는 편안한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영어로 주문했는데 직원은 미소와 함께 영어로 응대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영어가 꽤 유창했습니다. 커피를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취재 계획을 정리하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첫인상 예상외로 현대적이고 조용함.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소음은 적음.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CNN에서 여러 도시를 취재하면서 항상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 귀중품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얼마나 빨리 그것이 사라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뉴욕에서는 1분도 채 안 걸렸고 런던에서는 3분, 파리에서는 5분이었어요. 과연 서울은 어떨까? 저는 노트북과 가방을 자리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노트북이 사라지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증되니까요. 아버지를 앗아간 나라에 대한 원망이 아직 남아있었나 봅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시계를 보았어요. 이미 3분이 지났습니다. 뉴욕 기준으로는 이미 노트북이 사라졌을 시간이었죠. 천천히 손을 말리고 5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돌아갔어요. 자리에 돌아왔을 때 놀라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 노트북과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었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CCTV를 찾아봤지만 눈에 띄는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험으로 결론을 내리긴 이르니까요. 그래서 더 확실한 검증을 위해 다른 장소들에서도 같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하철에서, 공원 벤치에서, 또 다른 음식점에서 제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어요.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제 물건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번은 일부러 지갑을 약간 열어 지폐가 보이게 해두고 자리를 비웠는데도 돌아왔을 때 지갑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도시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미소 짓는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공공장소에 물건을 두고 가도 안전한가요? 직원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물론 100%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 주인을 찾아주거나 분실물 센터에 맡겨줘요. CCTV나 경찰이 많아서 그런가요? 글쎄요. 그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대답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라니.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였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곱씹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규칙이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단 하루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문화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앗아간 나라에 대한 원망과 오늘 경험한 예상치 못한 신뢰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불빛들 사이에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한국과 실제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앞으로의 취재를 더 흥미롭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취재 일정도 절반 정도 끝났고 이제 한국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우가 추천해준 종로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호텔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복잡한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좁은 골목길부터 넓은 대로까지 다양한 길이 얽혀 있었습니다. 정우와 약속한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혼자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이른 아침임에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 물건을 나르는 상인들, 그리고 저처럼 구경하는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웠던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거리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욕의 아침이라면 끊임없는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큰 목소리, 공사 소리 등으로 시끄러울 텐데 여기는 그런 소음이 훨씬 적었어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았고 차들도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가 공존하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그림 같은 풍경에 취해 사진을 찍으며 걷다가 문득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분식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메뉴판을 살펴보았지만 모든 메뉴가 한글로만 적혀 있어 난감했습니다. 저기 영어 메뉴 있나요? 주인 아주머니께 조심스레 물었어요. 영어? 없어요. 뭐 먹을래요? 아주머니는 간단한 영어로 대답하셨습니다. 추천해주세요. 떡볶이 좋아요. 맛있어요. 그렇게 주문한 떡볶이를 기다리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는 좁았지만 깨끗했고 아침임에도 몇몇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대화에 집중하면서도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여기요.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빨간 소스에 쫄깃한 떡이 담긴 그릇이 눈앞에 놓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매웠지만 동시에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길 건너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로 봐서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몇몇은 동전이나 작은 지폐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노숙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외쳤는데 한국어라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문득 그가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메러컨, 머니 플리즈.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그런데 그 순간 노숙자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시민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노숙자와 제 사이에 서서 부드럽게 그의 손을 풀어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로 대답했어요. 그때 또 다른 여성이 노숙자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다그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자기 가방에서 따뜻한 음료수 캔을 꺼내 노숙자에게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노숙자는 음료수를 받자 조금 진정되는 듯 했어요. 그는 음료수를 들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상황이 큰 소동 없이 해결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누구도 경찰을 부르자고 하지 않았고 노숙자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효과적인 중재가 이루어졌죠. 저를 도와준 중년 남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나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에요. 저분도 보통은 저러지 않는데 아마 오늘따라 힘드신가 봐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방금 자신을 위협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한국 처음 오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취재차 왔어요. CNN 기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은 보통 안전한 도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길을 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리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방금 있었던 일을 되새었어요.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상황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소란도 과잉 대응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중재와 배려만 있었죠. 로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정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된 모양이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방금 조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정우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너무 조용하게 해결됐어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우리는 소란보다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조용히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좋으니까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도시, 이 사람들은 참을성이 있었어요. 싸우는 대신 기다리고 소리 지르는 대신 경청했죠. 이 나라는 싸우는 대신 기다리네요. 말하고 나니 제 자신도 놀랐어요. 제가 이 나라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겨도 일단 참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종로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정우는 유능한 가이드가 되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도시의 곳곳에서 저는 방금 경험했던 조용한 질서의 단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붐비는 관광지에서도 차분하게 줄을 서고 음식점에서도 크게 떠들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한강변의 작은 공원에 앉았습니다. 맥주 한 캔씩을 들고 강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정우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서울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별말씀을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오늘 겪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정우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전 한국에 오기 싫었어요. 정우는 약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됐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전쟁은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사람들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취재 일정 중에 짬을 내어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한국에 와 있는 이상 이곳은 꼭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실종되었기에 시신은 없었지만 어쩌면 그의 이름이라도 어딘가에 새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푸른 잔디와 늘어선 나무들, 그리고 정연하게 배열된 묘비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안내소에 들러 외국인 참전 기념비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안내원은 친절하게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고 저는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임스 윌슨. 아버지의 이름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 그는 제게 그저 이름일 뿐이었지만 동시에 제 존재의 반쪽이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외국인 참전 기념비에 도착했어요. 높이 솟은 대리석 기념비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진 벽이 둘러싸고 있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정리된 이름들을 따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찾았어요. W에 도달했을 때 더 집중해서 살폈어요. 윌리엄스, 윌콕스, 윌슨. 여러 윌슨이 있었지만 제임스 윌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놓친 걸까 싶어 다시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없었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막연히 기대했던 것이 깨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흐느끼며 앉아있는데 누군가 곁에 다가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우였어요. 그가 여기서 왜? 놀라움에 눈물도 잠시 멈췄습니다. 정우 씨? 어떻게 여기에? 어제 현충원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서 왔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제 아버지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참전했다가 실종됐어요. 그의 이름이 여기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없네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기억은 이름보다 오래 남아요. 전쟁은 잊혀도 누군가는 기억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나의 슬픔을 이 나라의 시간 속에서 함께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새겨진 이름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남긴 흔적이에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 안에 살아있잖아요. 정우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는 여기 없을지 몰라도 제 안에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 속에 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참전 부대에 대한 전시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컴퓨터 검색을 통해 아버지의 간략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1951년 강원도 전투에 참여했다가 실종되었다는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는 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낯설기만 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제 이 도시에는 아버지의 흔적과 오늘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억은 이름보다 오래 남아요. 전쟁은 잊혀도 누군가는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아버지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그리고 제 안에 살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제 기억 속에도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거부감이 가득했던 나라에서 따뜻한 기억과 위로가 있는 나라로. 그렇게 저의 한국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취재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거리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감시 없는 질서의 모습을 관찰했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공간들을 살펴볼 차례였어요. 정우에게 부탁해서 동네 슈퍼, 병원, 관공서 등을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정우를 만났어요. 그는 항상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편이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오늘 일정이 긴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작해요. 정우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오늘의 계획을 다시 확인했어요. 먼저 동네 슈퍼부터 가볼까요? 그 다음 병원, 관공서 순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로 가보죠. 거기엔 제가 자주 가는 슈퍼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정우가 사는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번화가를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좁은 골목길, 낮은 건물들, 그리고 여기저기 화분이 놓인 아늑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가 제가 자주 가는 슈퍼예요. 정우가 가리킨 곳은 작은 동네 슈퍼였습니다. 들어가자 아주머니가 정우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정우 왔네.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온 로라라는 기자예요. 한국에 대해 취재 중이시거든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슈퍼 내부를 둘러보니 특이한 점이 보였어요. 물건을 진열해 놓은 일부 선반은 바깥쪽, 즉 가게 밖 골목길에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과일, 야채, 라면 등이 그냥 길가에 놓여 있었죠. 이렇게 밖에 물건을 두면 누가 가져가지 않나요? 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가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계산하고 가져가요. 다들 이 슈퍼가 동네 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슈퍼를 나와 근처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내과 의원이었어요. 대기실은 몇몇 환자들로 채워져 있었고 접수 창구에는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간호사에게 간단히 우리의 취재 목적을 설명하자 그녀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환자들의 대기 질서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여기서는 환자분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가끔 응급 상황이 있으면 양보도 잘 해주시고요. CCTV 같은 감시 장치는 없나요? 없어요.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병원이라면 보안 카메라는 물론이고 보안 요원도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곳은 그런 것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마지막으로 관공서로 향했습니다. 구청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창구가 보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용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안내로 민원실을 둘러보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당연하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건 기본이니까요. 정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담당 공무원 한 분과 짧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께 물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규칙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모두에게 더 편하니까요. 관공서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정우 씨,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곳에서 감시 카메라나 경비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있었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한국은 다른 걸까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서로 믿는 게 편해서요. 그래야 덜 피곤하니까. 그 단순한 대답이 저에게는 깊은 통찰로 다가왔어요. 맞아요. 결국 신뢰가 핵심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 없었고 그 믿음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되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신뢰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 메모를 마친 후 정우에게 물었어요. 그럼 이런 신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교육? 문화? 아니면 다른 무언가?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아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봐온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손대지 않던 카페, 잃어버린 전화기를 돌려주기 위해 뛰어온 정우, 소란 없이 문제를 해결하던 시민들. 모두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말 부러워요. 이런 신뢰가 있는 사회라니.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도 문제가 많죠.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녁이 되어 우리는 한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취재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정우에게 물었어요. 내일 마지막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정우는 조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로라 씨가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 오기 전과 후의 생각 변화라든지.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 생각이.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곳은 제게 낯설고 거부감이 드는 곳이었어요. 아버지를 앗아간 나라,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곳은 신뢰와 배려가 살아 숨쉬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의외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했어요. 내일 있을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질문들을 준비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기사 작성을 넘어 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겠죠. 하지만 그 불빛들 사이에서 저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뢰의 빛이었습니다. 신뢰는 제도보다 강하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메모장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체크아웃을 마친 후 짐은 호텔에 맡기고 처음 방문했던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출근 전 사람들로 붐볐어요.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이 아니라 확신으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과 가방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돌아오는 길 눈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로라 씨? 정우였어요. 시험 전에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니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는 함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리 비웠었어요? 정우가 제 노트북과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왔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놀란 표정이 스치더니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이 바뀌어 보였어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한국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도움으로 이 나라의 진짜 모습, 그 속에 흐르는 신뢰와 배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정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전화기를 돌려준 것부터 현충원에 함께 가준 것, 그리고 인터뷰까지. 모든 것이 큰 도움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슬슬 시험 보러 가봐야 해요. 떠나기 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이거 보면 가끔 한국 생각도 해주세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고리를 받아들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정우가 떠난 후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마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이제 한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 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때는 낯설고 거부감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따뜻함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을 음미했어요. 이번엔 마음에 무거운 짐을 두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하나를 품고 갑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감시 없는 질서를 취재했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신뢰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한국 사회의 근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아버지를 앗아간 나라가 아니라 그가 지키려 했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로 기억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가 준 열쇠고리를 꼭 쥐며 중얼거렸어요. 감사해요, 서울. 그리고 정우 씨, 당신 덕분이에요. 언젠가 다시 이 나라를 찾을 것이고 그때는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신뢰와 배려, 그리고 용서의 가치.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